영하 15도. 코르티나 산악경기장, 해발 1800m.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 직후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선수촌 전체로 퍼졌습니다. 공용 식사를 꺼리던 그날 경기장 대기 공간에서 선수들은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를 손에 든 채 그때 한국 선수단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전기도 없이, 불도 없이 갓 지은 밥 냄새가 설산을 가득 채웠고 주변 선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죠. 저게 뭐야?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준비했기에 이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 셰프를 담당하고 있는 루카입니다. 자존심 강한 저희 이탈리아인들이 왜 지금 한국의 준비를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 순간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알프스 설원을 가로지르는 불빛 드론 쇼, 오페라의 장엄한 선율, 그리고 세계 각국 선수들의 입장 행렬.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문화와 품격의 올림픽을 보여주겠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촌 주방을 담당하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에게 이탈리아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죠. 솔직히 긴장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식의 나라니까요. 재료를 다루는 손끝, 불 조절의 감각, 손님 앞에 접시를 내밀 때의 자부심. 그건 배운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새겨진 거였죠. 적어도 음식에 관한 한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선수촌 식당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현지 셰프들이 직접 조리하고 신선한 재료가 매일 들어왔어요. 개막 전 시식회에서 각국 관계자들의 반응도 좋았죠. 역시 이탈리아네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물론 구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세 권역으로 나뉘어 열렸어요. 빙상은 도심, 설상은 산악지대, 경기장 간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이동 시간만 2시간이 넘는 구간도 있었죠. 산악지대는 해발 1500m가 넘었어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음식은 보온 용기에 담아 보내면 됐습니다. 조금 식더라도 맛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탈리아 음식의 힘이 그 정도 환경쯤은 이겨낼 거라고 믿었어요. 개막식 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면서 밀라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대회는 잘 될 거야.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면 돼. 저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 확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개막 3일째였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노로바이러스. 처음엔 소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식자재 문제가 생겼다더라. 보안 요원 몇 명이 아프다더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대형 행사에서 그런 일은 흔하니까요. 하루 만에 소문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확진자 수십 명,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셰프들이 마스크를 꺼내 썼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공용 드레싱 병을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쓰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위험해 보였죠. 이제 공용 식당 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부터 각국 팀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따로 조리해달라. 식재료 출처를 밝혀달라. 조리 도구를 분리해달라. 요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어떤 팀은 아예 자국 셰프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죠. 주방은 전쟁터가 됐어요. 동선이 꼬이고 셰프들이 부딪혔습니다. 1시간 전 요청이 2시간 뒤에 뒤집혔죠. 독일 팀은 모든 야채를 다시 세척해달라고 했고 프랑스 팀은 생선 조리를 아예 거부했습니다. 미국 팀은 자체 보온 용기를 들고 와서 음식을 담아갔어요. 저도 동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손을 씻는 횟수가 늘었고 장갑을 이중으로 꼈습니다. 동료들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죠. 그런데 한 팀만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처음에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워낙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물류 담당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팀 요청서 본 적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추가 요청이 하나도 없어.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요청서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은 단 한 장도 없다고요. 저는 물류표를 확인해봤습니다. 한국팀 칸은 놀라울 만큼 깔끔했어요. 변경 사항 없음. 일정대로 진행 중. 다른 팀들의 칸은 빨간 수정 표시로 가득했는데 한국팀만 하얀 여백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엔 무관심한 줄 알았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렇게 아니래도 되나? 저녁 무렵, 저는 한국팀 구역 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다른 팀들의 구역은 어수선했습니다. 박스가 쌓여있고, 셰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목소리가 높았죠. 한국팀 구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저는 발걸음을 늦추고 그쪽을 흘끗 봤습니다. 몇 명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담담했어요. 다급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들은 왜 저러지?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팀의 조용한 구역, 텅 빈 요청서 칸, 담담한 표정들, 뭔가 다르다는 건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세 권역에 경기장이 흩어져 있었어요. 도시 간 이동만 2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었죠. 선수들은 경기 전날 이동하고 당일 아침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산악지대였어요. 해발 1500m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를 찍는 날도 있었죠.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내리는 순간 한기가 폐부터 파고들었어요. 그 추위 속에서 선수들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은 보온 용기에 담겨 이동했어요. 하지만 2시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도착하면 이미 식어 있었죠. 스프는 미지근했고 파스타는 불어 있었어요. 빵 위주의 간편식이 늘어났습니다.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속이 불편해.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 경기 당일 아침에 그런 말을 듣는 건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셰프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음식은 분명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거리였고, 시간이었고, 온도였습니다. 주방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어요. 노로바이러스 이후 위생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리 전 손 세척 시간이 늘었고, 도구 소독 절차가 추가됐죠. 당연히 조리 속도가 느려졌어요. 거기에 각국 팀의 개별 요청까지 겹치니 동선이 완전히 엉켜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식재료도 충분했고 셰프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가 우리 손을 벗어나 있었어요. 분산 개최라는 결정은 우리가 내린 게 아니었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조건 안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주방이 더 분주해졌어요. 독일 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경기 끝나고 바로 이동하는데 따뜻한 식사가 가능하냐고요. 저는 난감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이동 시간만 2시간 반이었습니다. 최대한 보온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알았습니다. 도착하면 이미 식어 있을 거라는 거요. 프랑스 팀도 비슷한 요청을 했어요. 미국 팀은 아예 자체 보온백을 들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우리가 만든 음식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거였죠. 그때 저는 다시 한국팀 구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다른 팀들은 분주했어요. 전화가 울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스태프들이 보온 용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죠. 한국팀 구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불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들은 불안을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었고 저들은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물류 창고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추가 식재료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국팀 스태프 몇 명이 창고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일정한 상자들이었어요. 흰색 박스, 여러 개가 줄지어 쌓여 있었죠.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상자 위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스태프들이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 장면이 남았어요. 흰색 상자들, 한글, 조용한 움직임.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날 점심은 산악 경기장 인근이었습니다. 코르티나에서 버스로 1시간 반, 해발 1800m, 내리자마자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영하 15도,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아렸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 근처 대기 공간으로 모였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음식을 확인하러 갔어요. 선수촌에서 보낸 도시락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보려고요. 보온 용기에 담긴 스프와 빵, 샌드위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스프는 미지근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식어 있었죠. 빵은 차가웠고 샌드위치 속 치즈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2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동안 온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온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한계였어요. 선수들이 하나둘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독일 선수 한 명은 스프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죠. 프랑스 선수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가 그대로 뱉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체념했어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치익,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증기가 새어나오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선수단이었어요.
그들은 대기 공간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태프 몇 명이 흰색 상자를 열고 있었어요. 어제 창고에서 봤던 그 상자들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직사각형 용기였습니다. 스태프가 용기 옆에 달린 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겼어요. 치익! 다시 그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했어요. 용기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영하 15도의 공기 속에서 따뜻한 증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경기장 한복판에서 불도 없이, 전기도 없이 김이 나고 있었어요. 주변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게 뭐야? 독일 선수가 중얼거렸어요. 전기도 없는데 어떡해? 캐나다 스태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대체 저게 뭐지? 한국 스태프가 용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퍼졌어요. 밥 냄새였습니다. 갓 지은 것 같은 따뜻한 쌀밥 냄새. 그리고 국물 냄새, 고기 냄새. 영하의 공기 속에서 그 냄새가 유난히 선명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용기 안에는 밥이 있었어요. 하얀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옆 칸에는 국이 담겨 있었고 그것도 뜨거웠어요. 반찬 칸에는 고기와 나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 없이, 불 없이 그냥 줄 하나 당겼을 뿐인데 저는 발끝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옆 우리 테이블에는 식은 스프와 차가운 빵이 놓여 있었어요. 선수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선수들 앞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에서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는 노로바이러스 이후 위생을 강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조리 시간을 늘리고 소독 절차를 추가하고 요청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저는 처음으로 제 자존심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이탈리아 셰프로서, 미식의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 저는 늘 음식에 관한 한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하 15도의 산꼭대기에서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차가운 빵을 내밀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들은 따뜻한 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단 쪽을 다시 봤어요.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표정 없이 담담하게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한국 선수단 쪽을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먹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 추운 곳에서 정말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다는 게 한국 선수 한 명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이었죠. 국을 한 숟가락 마셨어요. 김이 입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그 선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뜨거운 거였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국 스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빈 용기를 정리하고 있었죠. 줄만 당기면 뜨거워진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받은 질문인 것 같았어요. 화학 발열 방식입니다. 그가 빈 용기 하나를 보여줬어요. 안쪽 구조가 보였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용기 안에 물주머니와 발열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줄을 당기면 물주머니가 터지면서 발열제와 만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열이 발생하죠. 저는 용기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정교했습니다. 음식이 담기는 칸과 발열제가 담기는 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죠. 안전을 고려한 설계였어요. 얼마나 걸려요?
5분이면 충분히 뜨거워집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분, 단 5분. 전기도 필요 없고, 불도 필요 없다. 이동 중에 줄만 당기면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밥이 완성된다. 버스 안에서 줄을 당기고 경기장에 내릴 때쯤이면 식사 준비가 끝나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계획했을까? 작년 여름부터요. 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요. 올림픽 경기장 위치를 확인하고 선수촌과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이동 시간이 길면 음식이 식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자체 발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작년 여름,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지금이 2026년 2월이니까 작년 여름이면 2025년 6월이나 7월쯤이었을 겁니다. 노로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몇 달 전이었어요. 그 말은 한국이 노로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개나 준비했어요? 선수단 전체 3주 분량입니다. 하루 3끼 기준으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주 분량, 하루 3끼, 올림픽 기간이 대략 2주 반에서 3주입니다. 그 말은 한국이 대회 전 기간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경기 일정을 분석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모든 변수를 하나하나 체크한 거죠. 선수가 몇 명인지,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어느 경기장으로 언제 이동하는지 모든 걸 계산했을 겁니다. 보관은 어떻게 해요? 제가 또 물었어요. 선수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온 보관이 가능해서 별도 냉장 시설은 필요 없어요. 상온 보관.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음식은 냉장 보관이 필수였어요. 온도 관리를 못하면 바로 상하죠. 그런데 저들은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온 겁니다. 그때 제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어요. 한국 스태프였습니다. 아까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였습니다. 손에 작은 보온병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드시겠어요? 뜨거운 차입니다. 생강차하고 유자차요. 저는 멍하니 그를 봤어요. 왜 우리한테 차를 주는 걸까? 우리는 한국 선수단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요? 추운데 따뜻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보온병 뚜껑을 열자 달콤한 향이 퍼졌어요. 생강 냄새와 유자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에 따라진 노란 유자차를 받아 들었어요.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달콤했고 따뜻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속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손끝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자기들 선수만 챙긴 게 아니었어요. 주변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경쟁 상대인 다른 나라 스태프에게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유자차를 손에 쥐고 한국 선수단 쪽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단순히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한국이 준비한 게 발열 도시락과 따뜻한 차만이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우연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물류 창고로 식재료를 확인하러 갔어요. 선수촌 복도를 지나 창고 쪽으로 가는 길이었죠. 평소엔 별일 없는 동선이었습니다. 스태프 몇 명이 지나가고 가끔 선수들이 산책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달랐습니다. 한국팀 구역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2~3명이었습니다. 독일 쪽 로고가 박힌 재킷을 입은 남자 1명,
프랑스 팀 완장을 찬 여자 한 명. 그들은 한국 구역 입구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7명이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어제 2~3명이던 게 오늘은 7명. 그들은 복도 한쪽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지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아까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그 대화를 흘려들으며 지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창고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5명은 됐을 겁니다. 어쩌면 20명 가까이, 복도 한쪽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여러 나라 로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구역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볼펜을 딸깍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죠. 한 남자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고 다시 입구 쪽을 봤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들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스쳤어요. 협력 창구가 어디죠? 독일 쪽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공식 문의는 본국 채널로 해주셔야 합니다. 한국 스태프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도 쓸 수 있나요? 프랑스 쪽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건 조직이 논의 사항일 겁니다. 한국 스태프가 다시 차분하게 답했어요. 과장도 없었고 흥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사흘 전엔 저게 뭐죠? 였어요. 이틀 전엔 우리도 볼 수 있나요? 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협력 창구가 어디죠? 다음 대회에서 쓸 수 있나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창고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 우리 주방이 아니라 저기지?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료를 확인하고 메뉴를 점검하고 주문서를 정리했어요. 늘 해오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는 질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 관심이 기울어지는 쪽, 그 중심이 지금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복도에 줄지어 선 사람들, 메모지, 명함, 손목시계, 그리고 한국 스태프의 담담한 대답, 질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든 건가가 아니라 우리도 쓸 수 있냐로. 그리고 그 줄이 길어질수록 제 쪽엔 다른 보고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주방이 아니라 작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메뉴 회의가 아니었어요. 표가 먼저 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좁았습니다. 창문이 하나뿐이었고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이 몇 개 놓여 있었고 누군가 마신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물류 담당자 2, 운영팀 관계자 2, 그리고 상급 매니저 1명. 표정들이 무거웠어요. 매니저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식사 운영 관련 요청 및 변경 현황표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열에는 국가명이 적혀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스위스, 그리고 대한민국. 오른쪽 열에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청 건수, 변경 횟수, 클레임 접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독일 팀 칸에는 빨간 표시가 가득했어요. 숫자 옆에 작은 별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캐나다, 스위스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칸만 비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요청 건수 0건, 변경 횟수 0건, 클레임 접수 0건.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입이 말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니저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우리 쪽 업무 집중도가 불균형합니다. 누군가 펜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왜 우리 쪽만 요청이 폭주하죠? 물류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매니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표를 다시 보라는 뜻이었죠. 왜 어떤 팀은 조용하죠? 다른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우리가 놓친 변수가 뭡니까? 이번엔 운영팀 관계자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수를 놓쳤다고요?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재료를 확인하고 조리 시간을 조정하고 위생 절차를 2번씩 체크했습니다. 셰프들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다음날 메뉴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실에서 표 하나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대응 방안 검토 필요.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조리 한계 인정. 대안 시스템 검토. 타 사례 분석. 저는 그 단어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대안 시스템. 타 사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어요. 결정은 아직입니다. 매니저가 말했어요. 하지만 검토는 필요합니다. 현장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맛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료가 나빠서도 아니었어요. 셰프들이 게을러서도 아니었죠. 문제는 운영이었습니다. 우리는 맛으로 평가받고 싶었어요. 한 접시 한 접시에 담긴 정성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 셰프로서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평가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청 건수, 변경 횟수, 클레임 접수, 숫자였어요. 저는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팀이 게을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루카, 매니저가 저를 불렀습니다. 추가 의견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메뉴를 고민하고 재료를 골랐어요. 맛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시스템이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조. 요청이 필요 없는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는 완결성. 저는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없음이 회의실 바깥이 아니라 본부 안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회의실에선 농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지 않는 회의는 늘 무섭습니다. 저는 뒷줄 구석에 앉았어요. 20명쯤 됐을 겁니다. 조직위 관계자들, 물류 책임자들, 몇몇 국가 대표단 인원들. 테이블은 덜자 형태였고 가운데 스크린이 커져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앞에 섰어요. 자료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딸깍. 누군가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분산 개최 환경에서의 식사 안정성, 운영 사례 검토.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진행자가 말을 시작했어요. 이번 안건은 결정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단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운영 방식이 있었고 향후 참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설산이었습니다. 하얀 눈, 선수들, 그리고 용기 위로 피어오르는 김.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직접 봤던 장면이었어요. 위생 리스크 상황에서 특정 팀은 자체 시스템으로 안정적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가 설명했습니다. 전기나 화기 없이 개별 단위 식사가 가능한 구조였고 이동 중에도 온도 유지가 됐습니다. 독일 쪽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다른 환경에서도 재현 가능합니까?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쪽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운영 규정에 어떤 영향을 주죠? 개별 취사 허용 범위, 안전 기준, 책임 소재 등이 재검토 대상입니다. 미국 쪽 관계자가 물었어요. 비용은요? 초기 도입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장 인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도 도입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택하자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질문만 했습니다. 조건, 가능성, 영향, 비용.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차기 대회 적용 검토 일정. 화면에 작은 표가 떴습니다.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3월, 5월, 7월. 검토 단계별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어요. 이건 수순이었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소리가 작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진행자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자료를 챙기고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고 빈 회의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홈그라운드였어요. 밀라노, 코르티나, 알프스,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던 무대였습니다. 음식만큼은 우리가 기준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이 회의실에서 우리는 평가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건이 된 순간부터 흐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부터 현장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기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필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저는 이틀 뒤 아침 물류 창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독일팀 구역 앞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회색 상자였어요. 크기도 조금 달랐고 형태도 완전히 똑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닮아 있었어요. 직사각형, 손잡이, 옆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 구역에서도 봤습니다. 보온 키트였어요. 스태프가 그걸 들고 버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옆면에 온도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미국 팀은 개별 용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한 명당 하나씩. 밀폐 포장이었어요. 아무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주방복도에서 운영팀 직원과 마주쳤어요. 그는 손에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봤어요.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재료, 조리 시간, 위생, 온도. 마지막 항목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온도, 새로 추가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요. 이제는 이게 기본이겠죠.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기본, 예전엔 없던 단어였어요. 우리는 소스를 논했습니다. 그들은 온도를 계산했어요. 우리는 맛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가 아니라 왜 우리는 안 되죠? 로. 그 순간부터 게임은 끝이었습니다. 기준이 움직였으니까요. 회의실 안건이 됐고, 검토 일정이 잡혔고, 다른 팀들이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홈그라운드는 우리였는데, 흐름은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선수촌 밖으로 나왔어요. 밀라노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경기장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광장 벤치에 앉았어요. 숨을 내쉬자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아직 추웠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우리의 무대입니다. 이탈리아, 알프스, 밀라노, 문화와 품격을 보여주겠다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의 격차였어요. 그들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6개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가 올림픽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저는 셰프였습니다. 맛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왜 우리만 힘들죠? 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를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음식의 나라가 우리라면 준비의 나라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기준을 만드는 쪽이 결국 승리합니다. 홈그라운드는 우리였지만 기준은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준비의 나라, 대한민국.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밀라노 올림픽 관련 보도를 접하며 떠올렸습니다. 핀란드 선수단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소식과 함께 대한체육회가 약 22억 원을 투입해 발열 도시락을 도입했다는 보도를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뉴스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도시락 그 자체가 아니라 준비라는 태도였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은 조용히 대비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작은 자부심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